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성규 철학TV 제7강 스승의 무함한 제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둘이 토라진 장면이죠. 먼저 오늘 강의 차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양 고대 철학을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사제관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대단한 존경심을 가졌던 데 비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스승인 플라톤에 대해서 그렇지 못했다는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 성격이나 기질상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자칫 옆에서 볼 때는 이제 그런 인상을 줍니다마는 플라톤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존경심은 사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플라톤이 세운 이제 학교가 아카데미아라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리케이옹이라고 하는 학원을 세웠는데요. 이러한 이야기로 영상 꾸며보았습니다. 서양 고대 철학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기, 2기, 3기로 나눌 수가 있고 1기는 자연철학 시대, 2기는 아테네계 철학, 3기는 헬레니즘 로마 시대 철학인데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계 철학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그 이전은 이제 자연철학, 여기 이오니아, 탈레스, 밀레토스 학파, 엘레학파가 속해 있고, 이후로는 이제 헬레니즘 로마 시대니까 스토아 학파라든가 에피쿠로스 학파가 속해 있습니다. 세 사람 SPA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약 40년 정도의 연령차를 두고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를 만날 수 없었겠죠. 플라톤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스승에 대해서 조금 무엄하지 않았는가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자, 소크라테스를 플라톤이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요? 사실 플라톤은 아테네 명문가 출신으로서 귀족 자제에 어울리는 교육을 받아왔고 장래 장치가가 되는 것은 플라톤 자신의 꿈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20살에 디오니소스 극장 앞에서 열린 비극 경연대에 나갔다가 비극 경연대죠. 그 디오니소스 극장인데요. 이 극장 앞에서 이 극장은 이제 17,000명을 수용할 수 있었는데 당시 인구가 15만이었던 데 비하면 상당히 큰 야외 극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연을 가만히 듣다가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플라톤은 저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면서 자기가 발표하려고 했던 그 비극 대본을 갖다가 불사려 버리고 그 후로 전 생애를 철학에 전념하면서 소크라테스를 아주 위대한 스승으로 모셨던 거죠. 얼마나 플라톤이 스승을 존경했냐면은 이런 고백에서도 나타납니다. 나는 야만인이 아닌 그리스인,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난 것, 특히 소크라테스 시대에 태어나서 그를 만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신에게 감사한다. 우리가 시대를 서로 달리하면은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이 플라톤의 고백 가운데서 히라빈들, 그리스인들이 상당히 그 어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당시에 이 노예들은 굉장히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다는 거. 그리고 그 여성 차별적인 이런 그 사고를 가지고 있었구나.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렇게 위대한 스승,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에 맞지 않았던 이 스승이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갑자기 어느 날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되니까 여기에 굉장한 충격을 받고 스승을 죽게 한 제도, 즉 민주주의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정치론에서 민주주의를 최선의 정부 형태라고 보지 않았어요. 중간 정도. 가장 좋은 제도는 귀족주의, 철인왕 사상, 철학자와 같은 위대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나와서 그야말로 청렴결백하게 오직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러한 제도를 가장 이상적인 제도라 이렇게 보았던 거죠. 자, 소크라테스가 죽고 나서 플라톤도 이제 의심을 받아서 해외 탈출을 하는데요. 어디로 갔냐면 이제 아테네에서 여기까지 갑니다. 이탈리아 시칠리 섬에 시라쿠사 여기 수도인데요. 이때 이제 디오니소스 1세 이 사람이 이것을 이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 이제 플라톤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 국가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군주를 설득하는데 듣질 않아요. 우두나하고 이 폭군인 이 디오니소스 1세는 플라톤을 의심을 해서 노예 시장에 팔아버립니다. 이때 안니케리스라고 하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부자 상인이 나중에 키레네아파를 이제 속해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돈을 내서 플라톤을 몸값을 지불함으로써 플라톤이 이제 아테네로 돌아오게 되죠. 디오니소스 1세는 대디오니시우스라고도 하는데 사라쿠사를 당시에 이제 그리스의 많은 식민지 가운데서도 가장 유력한 도시로 성장시키긴 했지만은 민주주의를 짓밟고 잔인하고 시기심이 많은 데다가 아주 짓궂은 최악의 폭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의 몸에서 풀려나서 이제 그 아테네로 돌아온 플라톤은 헤로스 아카데무스 신전 근처에 교육기관을 세웠는데 이것이 바로 아카데미아입니다. 유럽 최초의 대학이고 여기에서 이제 플라톤은 제자들을 무보수로 가르쳤는데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그리스 아테네가 되겠죠. 아테네. 이렇게 지중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카데미아 건물이 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원래 마케도니아의 스타게이라.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 시대와 달리 이때는 마케도니아의 이제 알렉산더가 이 지중해 일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필리방이죠. 여기는 알렉산더, 이 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냐면 필리방의 주치의사 니코마코스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왕가하고도 아주 절친했고 또 그래서 나중에 알렉산더 소년을 직접 가르치기도 하죠. 그래서 왕가하고 친했기 때문에 돈도 많고 아주 잘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학문 연구를 위해서 아주 유용하게 쓰인 겁니다. 그래서 17살 때 이제 여기에서 아테네로 와서 플라톤의 아카데미아 입학을 해서 배우는 거죠. 아카데미가 어디 있냐면은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 그리스고 여기가 아테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신타그마라고 하는 광장인데 여기가 이제 모든 여행의 출발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600m 정도에 떨어진 곳에 아카데미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보면은 건물 양쪽 위에 여기죠. 위에는 아테나 여신이 있어요. 지혜의 신이기도 하고 하지만은 전쟁, 전사, 로마로 말하면 미네르바가 되는데 이 아테나 여신에서 아테네라고 하는 이제 도시 이름을 따온 거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악기를 들고 있는데 아폴론 신은 음악의 신이자 시의 신 아니겠습니까? 아, 그리고 이제 건물 입구 양쪽에는
여기죠. 여기.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석상이 서 있는데, 이 아카데미아 건물은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세계의 건축 1001에 속할 만큼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플라톤은 철학과 수학, 동식물학, 천문학 등을 가르쳤고, 입구에는 그 유명한 기하학자가 아닌 자는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글귀가 써져 있으며, 플라톤은 여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책을 내는데 전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부터 나빴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17살에 입학하자 아주 그 근면성과 탁월한 재능을 발휘했기 때문에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책벌레라거나 아카데미아 예지라고 부르면서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도착하기 전에는 강의를 시작하지 않을 정도인데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고삐가 필요할 정도다에 너무 부지런하다는 거죠. 이러한 또 스승 플라톤을 제자도 굉장히 존경해서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악한 사람들이 감히 칭찬해서도 안 되는 분, 즉 신이다. 비난은 말할 것도 없고 칭찬 아예 언급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분이다. 이런 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학문이 깊어지면서 스승의 가르침에 모두 동의할 수는 없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제 플라톤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마치 망아지가 자기를 낳아준 어미바를 뒷발로 걷어차듯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나를 걷어찬다. 어떤 이제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두 사람의 차이는 사상적인 견해의 차이일 뿐, 또 그 방법이나 성향이 달랐을 뿐이지, 무엄하거나 건방지게 대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자면 플라톤은 천재적 영감의 소유자로서 시인에 가까운 반면에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냉철한 분석적 사고의 소유자로서 산문가에 가까웠습니다.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학설을 비판한다는 것은 정리상 매우 괴로운 일이다. 그러나 개인적 관계를 희생시키더라도 진리를 지키는 일이 바람직하고 또 학문하는 사람이 의무이기도 하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벽화를 보면 두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데요. 라파엘로가 그린 이 상상화인데 중앙을 걸어 나오는 두 사람, 왼쪽이 플라톤인데 플라톤은 우주론 티마이오스를 이렇게 끼고는 오른손으로 손가락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다빈치의 얼굴이라고 합니다만은 이거 이상주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티마이오스 우주론이.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을 반영한 그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이렇게 들고 나오면서 무릎으로 이제 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빨간색은 정열, 파란색은 아주 냉철한 현실주의자 이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차이는 우리가 마치 러시아의 두 문호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의 차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도스토옙스키는 어떤 책을 쓸 때 단숨에 써 내려갑니다. 그래서 천재적인 작가라고 하죠. 죄악을 까라마조프 형제 같은 주옥 같은 작품을 써냈고 반면에 톨스토이는 여러 번 수정 보완해서 전쟁과 평화, 부활 같은 대작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아카데미아를 결국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떠나게 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아카데미아의 새 원장 자리에 플라톤은 자기의 수제자가 아닌 조카, 어, 자기 누이인 포톤이라고도 나옵니다. 그 아들인 스페우시푸스를 임명합니다. 이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비위가 좀 상했던가 봐요. 그리고 아카데미아의 학풍 자체가 수리 철학적인데 수리 철학적이란 말은 수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지, 수학과 다른 학문과의 본질적인 차이는 뭔지, 약간 그 추상적인 그런
어, 얘기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기질과는 좀 안 맞았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아카데미아를 떠나게 되는데요. 이후에 스페우시푸스 이 사람은 8년 동안이나 우두머리 자리를 지키다가 뇌졸중으로 이제 제노크라테스에게 그 원장 자리를 넘기게 됩니다. 아카데미아를 떠난 아리스토텔레스는 제노크라테스라고 하는 친구와 함께 아소스, 터키 서부 지방으로 갑니다. 여기 아테네에서 이제 건너갔는가 보죠. 오늘날은 이제 이게 연한 휴양지. 여기 이제 오른쪽에 레스보스 섬이 이렇게 에,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고대 아소스 극장으로서 아소스에 있는 그 극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아테네로 돌아오는데요. 이제 그 계기가 뭐냐면은 동행했던 제노크라테스라고 하는 이 친구가 스페우시푸스 그 아카데미 원장과의 선거전에서 승리를 합니다. 조금 전에는 이제 사망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선거전에서 승리한 다음에 죽었을 수도 있죠. 승리하고 아카데미아의 원장, 교장 자리에 취임을 하게 되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제 자연스럽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일생을 보면 스타게일에 태어나서 아테네로 갔다가 아소스로 다시 아테네로 돌아오는 이제 이런 여정을 밟은 거죠. 아테네로 돌아온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 동부 교회 리케용 광장 수호신 아폴론 리케이오스 이름에서 따왔는데 이게 이제 광장 이름이 리케온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세운 학원 또 리케이온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된 겁니다. 여기는 이제 아테네 그 한 가운데 있는 아크로폴리스 그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데고 이쪽이 이제 파나티나이코라고 하는 경기장인데 이 근처에 리케이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리케이온은 그리스의 이제 체육장, 이전엔 숲속에 있던 공공 모임 장소였고, 여기에 이제 기원전 334년 혹은 335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혼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 숲이 우거진 가로수길을 산책하면서 강의했기 때문에 소요학파 혹은 페리파토스 학파라. 페리파토스란 말이 산책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은 걸어 다닐 때 두뇌 활동이 가장 왕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학원 안에서 함께 식사하고 매일 하루에 잔치를 열고 그래서 사교와 대화를 나눴는데 기원전 86년 이 로마의 장군 슐라가 아테네를 약탈할 때까지 존속을 해서 이것이 오늘날의 이제 리크용의 이제 터가 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타고난 재능과 또 제자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알렉산더 대왕인데요. 알렉산더가 이제 세계를 정복하고 나서 많은 돈과 이렇게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리케오인의 그 교세는 아카데미아를 능가할 정도였다. 그리고 아카데미아가 사변 철학에 치우쳤다면 리케이옹은 자연과학 방면에 치중을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많은 도서, 수많은 외국의 지도와 헌법을 수집해서 도서관에 채웠습니다. 여기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도움이 큰 역할을 했는데요. 돈도 주었거니와 사냥꾼이나 어부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새로운 어떤 것이 채집이 되면은 무조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갖다 줘야 한다. 그래서 동식물의 많은 표본을 수집할 수 있어서 세계 최초의 동물원을 세웠다. 여기는 이제 리케옹의 체육장, 어, 뭐 상상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망명과 사망의 장면입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 정벌까지 나섰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마케도니아를 반대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알렉산더 대왕과 가까웠던 아리스토텔레스도 고소를 당하는데요. 그때 이제 대부분의 이제 고소 내용은 되게 소크라테스가 그랬듯이 신을 모독했다, 국가의 종교를 위반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기꺼이 독배를 들었던 반면에 현실주의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럴 수가 없었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아테네 시민으로 하여금 두 번 다시 철학의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떠난다. 첫 번째 죄는 소크라테스에게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변명이랄까 어떤 탈출구를 이런 논리로 이제 변명하면서 칼키스라고 하는 곳으로 떠납니다. 칼키스는 여기 보시면 에우보이아 섬이 있어요. 에우보이아 섬. 이 섬의 주도 서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테네에서 가까우니까 어, 한 56km 정도 떨어진 일이 이제 망명했다가 이제 망명하면은 사형을 안 당해도 되거든요. 일종의 추방이죠. 그러나 이제 바로 그 이듬해 위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고대 철학을 통해서 가장 유명한 사제관계는 에스페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인데 플라톤이 스승 소크라테스를 존경하고 끝까지 사랑한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가장 아끼는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아카데미를 떠나게 되고 조금 이제 그 스승의 무엄한 제자가 아니냐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제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소스를 돌아서 아테네로 돌아와서 리케이옹이라고 하는 학원을 세웠는데 이 학원의 교세가 아카데미아를 능가할 정도였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후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칼키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피 내지는 망명했다가 그곳에서 입병으로 사망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